아이고, 재수 옴붙을라. 용한 보살님이 넌 우리 아들 잡아먹을 살이 꼈다더니 기어이 도장 찍는 날까지 사람을 질리게 하는구나. 가정법원 앞 시어머니 백여사는 만삭의 며느리 혜인을 향해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냅다 뿌렸습니다. 남편 도지는 아내의 부른 배를 벌레 보듯 혐오스럽게 노려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위자료니 양육비니 꿈도 꾸지 마라. 내 그 징글징글한 저주받은 팔자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내 회사는 이제 탄탄대로니까. 내 앞길 막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가진 것 없는 고아라며 멸시받던 3년의 세월, 그리고 무당의 말 한마디에 뱃속에 핏줄마저 내던지는 저 비정한 얼굴들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겼습니다. 자신이 저주처럼 버린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목숨줄을 준 갑이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반전의 연속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간은 3년 전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평범한 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의 차가운 계산과 꼬리표에 지쳐있던 여자는 자신의 진짜 이름과 거대한 배경을 모두 숨긴 채 평범한 남자 최도진과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화려한 온실을 벗어나 소박하더라도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은 결혼과 동시에 차갑게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중소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었지만 경영 능력보다는 허영심이 앞서는 위인이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는 대신 운을 탓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곁에는 아들의 실패를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기에 혈안이 된 시어머니 백여사가 있었습니다. 백여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점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기괴한 부적들을 집안 곳곳에 붙여댔습니다. 아이고, 보살님 말씀이 딱 맞지.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아들 회사에 마가 끼었어. 신랑 잡아먹을 독한 살이 끼었으니 집안이 이 꼴이지. 백여사의 표독스러운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고아 출신이라 근본이 없다며 집안의 애군을 씻어내야 한다는 명목으로 굳은 집안일을 모두 떠맡겼습니다. 만삭에 가까워져 오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가운 바닥을 닦으면서도 여자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인 도진조차 어머니의 광기 어린 미신에 동조하며 아내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어. 당신이 집안에 들어오고 나서 거래처가 줄줄이 끊겼잖아. 재수없게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방에나 들어가 있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아내를 애군 덩어리로 몰아가는 남편의 비열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여자의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이성이 차갑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대신 남편이 매일 밤 팽개치듯 던져두고 가는 부실한 재무제표와 결제가 밀려가는 단기 어음들의 엉망진창인 장부를 머릿속에 고스란히 각인시켰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살리겠다며 이리저리 돈을 꾸러다녔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거래처의 신용은 바닥을 치고 있었죠. 여자는 무너져가는 모래성 위에서 부적 쪼가리에 의존하며 발악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밑바닥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맹신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그녀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파멸을 향한 서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간은 그녀가 숨겨둔 발톱을 다시 꺼내들게 만드는 완벽한 당금질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끝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줄이 막혀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시어머니 백여사의 발걸음은
더욱 다급하게 점집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괴할 정도로 크고 붉은 부적을 품에 안고 돌아온 백여사의 두 눈은 맹신과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남편을 은밀히 부르더니 헐떡이는 목소리로 점괘를 읊어댔습니다. 도진아, 보살님이 그러시더라. 지금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애군 덩어리가 바로 전현이라고. 저 임신한 년만 집안에서 쫓아내면 곧장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에서 막대한 투자가 내려올 거창한 운명이라는구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기업인이라면 코웃음을 칠 허무맹랑한 헛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려 이성이 마비된 남편에게 무당의 예언은 유일한 구원의 빛이자 달콤한 마약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자신의 경영 실패를 온전히 아내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는 완벽한 명분. 남편은 며느리를 내쳐야 한다는 어머니의 도끼에 찬 부추김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대기업의 막대한 투자가 굴러들어올 것이라는 허황된 환상에 사로잡힌 그는 투자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멀쩡히 돌아가던 공장과 설비를 모조리 담보로 잡고 악명 높은 불법 사채 시장에 손을 뻗은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고금리의 빚이었지만 남편은 아내만 쫓아내면 곧 대운이 트여 한순간에 갚을 수 있다며 차용증에 거침없이 인감을 찍어댔습니다. 여자는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기괴한 주술소리와 헛된 망상에 빠져 빚잔치를 벌이는 남편의 모습을 서늘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업의 위기를 무당의 혓바닥과 사채업자의 돈으로 막으려 드는 남편의 어리석음은 그나마 남아있던 한 줌의 부부간의 의리조차 남김없이 태워버렸습니다. 사냥감이 스스로 가장 깊고 어두운 함정을 파고 제 발목에 무거운 사슬을 채우는 꼴이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억울해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맹신에 기대어 무리하게 끌어다 쓴 그 사체가 훗날 그의 목을 어떻게 올가맬지 그녀는 머릿속으로 차갑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맹신과 탐욕이 만들어낸 끔찍한 파멸의 톱니바퀴가 서서히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싸늘한 정막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탁자 위에는 빳빳하게 각이 잡힌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채의 늪에 빠진 줄도 모르고 거대한 투자가 굴러들어올 거라는 환상에 취해 있던 남편과 그 헛된 망상을 부추긴 시어머니 백여사가 마침내 칼을 빼단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내 짐 싸서 당장 나가거라. 내년에 그 징글징글한 애군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잖니. 위자료니 양육비니 허튼 수작 부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백여사는 경멸이 가득한 눈초리로 만삭의 며느리를 흘겨보며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옆에 선 남편 역시 한치의 망설임이나 미안함조차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뱃속에 있는 자신의 핏줄을 향해 턱짓을 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었지? 도장 찍고 조용히 떠나. 내가 스스로 이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만 하면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안에 빌부터 산 죗값은 묻지 않겠다. 내 앞길 막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낡은 가방과 탁자 위에 흩어진 이혼 서류, 그리고 친권 포기 각서. 여자는 부른 배를 가만히 감싸 쥔 채 눈앞에 놓인 종이장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보통의 임산부였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을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두 눈에는 슬픔이나 두려움 대신
짐승보다 못한 그들의 밑바닥을 확인한 지독한 경멸과 차가운 이성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는 평범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무당의 헛소리에 홀려 자신의 핏줄마저 쓰레기통에 처박는 이 비정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단 한 줌의 자비도 남겨둘 필요가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떨림 없는 손으로 탁자 위에 놓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기꺼이 이 예군을 거두어 주죠. 여자는 붉은 인주를 묻혀 서류의 여백마다 선명한 지장을 꾹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혼의 승낙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미신에 눈이 멀어 제명줄을 스스로 끊어버린 어리석은 사냥감들을 향한 잔혹하고도 완벽한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서늘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3년이라는 거짓된 껍데기의 시간이 영원히 끝을 맺었습니다. 여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코트를 걸친 채 차가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가정법원 앞에 섰습니다. 서류에 찍힌 붉은 도장은 껍데기뿐이었던 결혼 생활의 비참한 끝을 알리고 있었죠. 낡은 코트를 여민 여자의 창백한 얼굴 위로 시어머니 백여사가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냅다 뿌렸습니다. 아이고, 재수 옴붙을라. 용한 보살님이 넌 우리 아들 잡아먹을 살이 꼈다더니 기어이 도장 찍는 날까지 사람을 질리게 하네. 에이, 태태. 남편은 아내의 부른 배를 벌레 보듯 혐오스럽게 노려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위자료니 양육비니 꿈도 꾸지 마라. 내 그 저주받은 팔자 떼어내는 것만으로도 내 회사는 이제 탄탄대로니까 내 앞길 막지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여자는 하얗게 쏟아진 소금 알갱이들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핏기가 가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고아라며 멸시받던 3년의 세월, 그리고 무당의 헛소리에 뱃속에 핏줄마저 내던지는 저 비정한 얼굴들을 두 눈에 똑똑히 새겼죠. 남편이 악에 받쳐 뒤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칠흑처럼 검고 거대한 최고급 세단 대여섯 대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법원 앞 좁은 도로를 일렬로 막아섰습니다. 당황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어붙은 사이 맨 앞차의 문이 열리고 은발의 중후한 노신사가 황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경제뉴스에서나 보던 태성그룹의 송 비서실장이었죠. 그는 흙탕물이 고인 바닥에 주저없이 무릎을 꿇을 듯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아가씨,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아가씨와 손주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순간 10여 명의 건장한 수행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와 만삭의 여자를 철통같이 에워쌌습니다. 자신이 애군이라며 짐짝처럼 내다버린 아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세계, 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윤혜인이었다는 사실을 직감한 남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혜인은 넋이 나간 남편의 얼굴을 한번 차갑게 훑어보고는 미련 없이 최고급 가죽 의자가 깔린 차량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문이 굳게 닫히고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하자 혜인은 과거에 유약했던 자신을 완전히 지워낸 듯 서늘한 눈빛으로 송 실장에게 첫 번째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사장이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와 단기 어음들 시장에 웃돈을 얹어서라도 우리 쪽에서 모조리 사들이세요. 덫은 가장 달콤할 때 조여야 하는 법입니다. 자신들이 거대한 복수의 거미줄 한가운데 놓인 줄도 모른 채 헛된 대운을 기다리는 자들을 향한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자본의 심판이 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혜인이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도진의 사무실에는
믿기 힘든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가정법원 앞에서의 압도적인 광경에 잠시 넋을 잃었던 두 사람은 그것이 빚을 내서 대행업체를 고용한 쇼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켜준 것은 때마침 굴러들어온 거대한 계약서 한 장이었습니다. 신생 대형 유통사에서 도진의 의료기기를 대량 독점 납품받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사채업자의 독촉에 시달리던 도진에게 그것은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백여사는 뛸 듯이 기뻐하며 품속의 낡은 부적에 연신 입을 맞췄습니다. 내 말이 딱 맞지? 그 애군 덩어리를 쫓아내자마자 큰 복이 굴러들어오잖니. 보살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 그깟 차 몇 대 빌려서 길을 죽이려 들더니 우린 이제 돈방석에 앉게 생겼어. 어머니의 호들갑에 도진 역시 거만한 미소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도장 찍자마자 이런 계약이 성사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탄탄대로입니다. 도진은 이 계약이면 빚을 청산하고 업계에 확고히 자리를 잡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모자는 계약서 뒷장,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읽지 않았습니다. 지정된 기일 내에 물량을 100% 맞추지 못하면 전체 계약금의 300%에 달하는 위약금을 일시불로 배상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숨어 있었죠. 돈다발의 환영에 취한 도진은 망설임 없이 인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들이마시는 축배는 사실 달콤하게 위장된 맹독이었습니다. 도진에게 구원처럼 다가온 이 회사의 실체는 송 실장이 서류상으로 치밀하게 만들어둔 가짜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혜인이 설계한 두 번째 덫이었습니다. 사냥감의 숨통을 고통스럽게 끊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 제 발로 올가미에 목을 넣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허황된 단꿈에 젖어 연거푸 술잔을 비워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의 시간이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대형 계약을 따낸 도진은 기고만장하여 즉시 공장을 총가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질 거대한 성공과 돈다발의 환영에 취해 직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하려는 찰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거래해 오던 핵심 원자재 공급처들이 일제히 납품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도진이 급히 수화기를 들고 오랜 거래처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핏대를 세웠습니다. 아니, 이 사장님, 갑자기 물건을 안 주시면 납품 기일을 어떻게 맞춥니까? 여태껏 어음으로 잘만 거래해놓고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래처 사장의 목소리는 서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사장님,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결제 방식을 100% 현금 선결제로 변경하라는 엄명이 내려왔습니다. 현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단 하나의 부품도 출고할 수 없으니 그리 아십시오. 전화는 매몰차게 끊어졌고 도진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다급해진 그는 다른 자재상들을 샅샅이 수소문해 보았지만 기이하게도 업계의 모든 공급망이 약속이나 한 듯 도진의 회사에 대해서만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이것은 혜인이 촘촘하게 쳐놓은 또 다른 자본의 올감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시장의 유통망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도진의 숨통을 조여버린 것이었죠. 이미 사채를 끌어다 쓰느라 당장 수중에 쓸 수 있는 거액의 현금이 있을 리 만무했던 도진은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공장 기계들이 단숨에 멈춰 서는 광경을 절망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차갑고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고 계약 기일은 하루하루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애군을 쫓아냈다며 호언장담하던 백여사 역시 멈춰버린 기계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허황된 대운을 맹신하며 날아오르려던 사냥감의 날개가 무참히 꺾여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본의 냉혹한 논리는 미신보다 훨씬 빠르고 정교하게 그들을 파멸의 낭떠러지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갔습니다. 도진의 목을 조르는 것은 다가오는 납품 기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설비 확장을 위해 사채 시장에서 무리하게 빌린 고금리에 빚은 시간 단위로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장의 숨통을 완전히 짓밟고 있었죠. 백여사는 매일 밤 거실에서 용한 무당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을 터뜨렸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기계들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장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어음들을 막지 못하면 연쇄부도와 함께 사기죄로 구속될 것이 뻔한 절체절명의 벼랑 끝이었습니다. 파산의 공포가 도진의 영혼을 잠식해가던 그때 기적처럼 한 줄기의 화려한 미끼가 그의 눈앞에 던져졌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거대 기업 태성그룹에서 대규모의 신사업 투자 파트너를 공개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도진에게 그 소식은 단순한 대기업의 사업 공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부르짖던 하늘이 내린 완벽한 동아줄이자 자신을 이 지옥 같은 시궁창에서 단숨에 건져내줄 유일한 구원의 구원줄로 보였습니다. 도진은 미친 사람처럼 서류를 움켜쥐고 백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보살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애군을 떼어내니 결국 태성그룹이라는 진짜 거대한 귀인이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이번 심사만 통과하면 사채 빚은 물론이고 우린 단숨에 대기업의 핵심 파트너가 됩니다. 백여사 역시 마른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자는 태성그룹이 내민 공고가 자신들의 목을 베어버린 단두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허황된 망상에 단단히 사로잡혔습니다. 도진은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남아있던 공장의 마지막 비자금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밀린 월급까지 모조리 무시한 채 자신들을 화려하게 포장할 자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태성그룹의 심사위원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실체도 없는 허황된 기술력을 부풀려 발표 자료를 꾸며내기 시작했죠. 해인이 그들의 탐욕과 무능을 철저히 계산하여 파놓은 벼랑 끝 함정으로 사냥감들은 스스로 헐떡이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목을 조르는 사채 밧줄이 황금빛 동아줄로 보일 만큼 맹신과 허영이 만들어낸 환상은 그토록 깊고 비정했습니다. 드디어 태성그룹의 최종 투자 심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도진과 백여사는 거울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몇 번이고 확인하며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진은 직원들의 남은 월급까지 쥐어짜 맞춘 번쩍이는 양복을 빼입었고 백여사는 가짜 명품 가방을 팔에 걸친 채 마치 벌써 대기업의 사돈이라도 된 듯 콧대를 한껏 높이고 있었죠. 벼랑 끝에 몰려 공장이 완전히 멈춰서고 사채업자의 압박이 목전까지 다가온 비참한 현실은 그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번 심사는 무당이 예언했던 거대한 대운이 실현되는 성스러운 의식이자 자신들을 구원해줄 확실한 동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성그룹 본사 사옥의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발을 들여놓는 모자의 걸음걸이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고급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웅장한 로비와 바쁘게 움직이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을 바라보며 백여사는 가방을 고쳐매고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것 봐라, 도진아. 내 말이 딱 맞지 않느냐.
그 신랑 잡아먹을 애군 덩어리를 내쫓자마자 이렇게 대한민국 최고 기업에서 우리를 모시려고 대기하는구나. 보살님이 써준 부적이 아주 제대로 신통방통하게 돈맥을 뚫어준 모양이다. 도진 역시 터질 듯한 자만심의 입꼬리를 올리며 안내 데스크의 직원에게 다가가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신사업 투자 심사에 참석하러 온 대표 최도진입니다. 총괄 부회장님이 직접 주재하시는 VIP 회의실로 바로 안내해 주시죠. 우리 기술력이 아니면 태성도 이번 사업은 진행하기 힘들 테니까 말입니다. 안내 직원은 그들의 무례한 행색에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최상층 전용 승강기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승강기가 까마득한 높이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솟구쳐 오르는 동안 모자는 자신들이 곧 마주할 거대한 부의 환상에 취해 연신 흥얼거렸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최고층에 자리한 웅장한 회의실 문 앞에 섰을 때 도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문을 넓게 열어젖혔습니다.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구원의 성전이 아니라 혜인이 서늘하게 미소 지으며 기다리고 있는 잔혹한 사냥터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사냥감들은 가장 화려하게 꾸며진 함정 속으로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웅장한 마호가니 문을 열어젖히자 도진과 백여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VIP 회의실은 압도적인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죠. 탁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도심 전경이 펼쳐져 있었고 길게 뻗은 탁자의 상석에는 거대한 가죽 의자가 창밖을 향해 뒤돌아 있었습니다. 도진은 흥분을 억누르며 의자의 등받이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공손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괄 부회장님. 이번 신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 대표 최도진입니다. 저희 기술력을 알아보고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지독한 정적이 회의실 안을 무겁게 채웠습니다. 의자에 앉은 인물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옆에 선 백여사 역시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아들의 양복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윽고 가죽이 마찰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상석의 의자가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태성그룹의 실권자. 하지만 그 자리의 주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회장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여자. 바로 불과 얼마 전 가정법원 앞마당에서 애군이라며 소금을 뒤집어 쓴 채 비참하게 쫓겨났던 전처 혜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확인한 도진의 입에서 헛바람이 새어나왔습니다. 핏기가 가셔버린 도진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백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도진은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혜인을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행세를 해? 부회장님 오시기 전에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해? 공포에 질린 발악이었지만 혜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탁자 위에 크리스털 명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도진의 턱 밑으로 보냈습니다. 금빛으로 선명하게 새겨진 태성그룹 총괄 부회장 윤혜인이라는 세 글자가 날카롭게 번쩍였습니다. 맹신과 탐욕에 눈이 멀어 복을 제 발로 걷어찬 자들을 향한 서늘하고 무자비한 자본의 심판이 마침내 서막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동아줄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베어버린 단두대였다는 사실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백여사 역시 넋이 나간 채 바닥을 기며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혜인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앉아 서늘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감정도 섞이지 않은 채 오직 냉혹한 자본의 심판만을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님이 기뻐하셨던 대형 납품 계약서, 그리고 300%의 위약금 조항, 모두 제 비서실에서 만든 아주 작은 미끼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덫인 줄도 모르고 제 발로 걸어 들어오시더군요. 도지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혜인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무자비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핵심 원자재 공급처를 통제하여 결제 방식을 현금 선결제로 바꾼 것도 벼랑 끝에 몰린 도진이 발행한 단기 어음들을 웃돈을 얹어 모조리 거두어들인 것도 전부 자신의 짓이었다고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더 이상의 만기 연장은 단 하루도 없으며 당장 오늘부로 회사를 부도 처리하겠다는 냉혹한 선고가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완벽한 파멸 앞에 도지는 마침내 자존심을 모두 버리고 바닥을 기어 혜인의 구두 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백여사 역시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하기 시작했죠. 혜인아, 내가 잘못했다. 내 어머니가 무당말에 홀려서 그런 거야. 제발 뱃속에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다오. 제발 부탁이다. 짐승 같은 비명이 회의실을 채웠지만 혜인의 표정은 얼음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녀는 곁에 서 있던 송 실장에게 가볍게 손짓했고 송 실장은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진의 얼굴 위로 무심하게 툭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에는 도진이 직접 붉은 인감을 찍으라고 강요했던 친권 포기 각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미신에 씌어 제 핏줄마저 쓰레기통에 버렸던 추악한 과거가 이제는 그 어떤 자비도 바랄 수 없는 사형 선고장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혜인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법원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당장 내 건물에서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치우세요. 거구의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도진과 백여사는 대리석 바닥을 쓸며 비참하게 끌려나갔습니다. 그토록 위풍당당하게 대기업의 문을 열어젖혔던 모자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짐짝처럼 내던져지는 추악한 몰락만이 남았죠. 이거 내가 태성그룹 부회장 남편이라고. 혜인아,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도진이 악을 쓰며 회전문이라도 붙잡으려 발악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건물 밖으로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늘마저 그들의 참혹한 파멸을 예견한 듯 밖에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찬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사정없이 곤두박질 친 두 사람은 순식간에 흙탕물과 빗물에 흠뻑 젖어 생쥐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여사는 진흙탕 속에서 모조품 가방을 꼬아진 채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용한 보살님이 분명 대운이 트인다고 했는데 내 돈, 우리 아들 공장 어떡하냐. 그때 도진의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공장장의 다급한 비명이 거센 빗소리를 뚫고 터져나왔죠. 대표님, 지금 사채업자들과 채권단이 떼거지로 들이닥쳐서 기계마다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만기인 단기 어음들도 모조리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전화기가 도진의 덜덜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흙탕물 웅덩이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공장마저 무너지며 완벽한 파산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백여사는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사지가 뻣뻣하게 굳은 채 쓰러졌습니다. 도진이 비명을 지르며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회색빛 폭우 속에서 그들을 도와주거나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채권자들을 속이고 무리하게 어음을 돌려막은 도지는 사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차가운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독방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그는 철창을 붙잡고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무당의 혓바닥에 노라나 조강지처와 자신의 침핏줄마저 쓰레기처럼 내던진 자에게 남은 것은 스스로 파놓은 깊은 함정 속에서의 영원한 추락뿐이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마침내 고요하고 따뜻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태성그룹의 총수로서 혜인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의 삶을 가장 환하게 비추는 것은 헛된 미신에 떠밀려 하마터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 뻔했던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였습니다. 한때 낡은 코트를 입고 소금 세례를 맞으며 눈물을 삼키던 유약한 여자는 이제 수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단단하고 거대한 나무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가끔 교도소에서 병을 얻어 신음하는 도진과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는 백여사의 처참한 소식이 전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혜인의 마음에 그 어떤 동정심이나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파멸은 스스로의 눈먼 탐욕과 어리석은 맹신이 만들어낸 당연한 인과응보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혜인은 미련 없이 그들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를 잘게 부수어버리며 과거의 모든 악연을 영원히 끊어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혜인은 자신이 설립한 지원재단의 개원식에 참석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단상에 선 그녀는 편견과 폭력 앞에서 홀로 떨고 있을 사람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눈앞에 얄팍한 욕망이나 실체 없는 허상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결코 바깥에서 우연히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지켜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혜인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거짓된 환상을 쫓아 스스로를 잃어버린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스스로 일어선 자의 삶이 얼마나 찬란한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치를 믿고 계십니까? 헛된 미신이나 허영심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땀과 진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그 파일의 속성창 한번 열어보게. 낮고 서늘한 회장님의 한마디가 거대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5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결정되는 품평의 날, 방금 전까지 자신이 한 달 내내 밤을 새워 만든 기획서라며 소리 높여 발표하던 낙하산 오민준 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속성창이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마우스를 쥔 손을 덜덜 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 맨 뒤편 구석자리, 이 상황을 지켜보는 40대 중반의 한 사내, 한승우 대리가 있었습니다. 대리 직급만 10년 하지만 그가 지난 5년간 낙하산 팀장에게 바친 기획안만 무려 12개였습니다. 오 팀장의 이사 승진이 걸린 품평의 날, 한 대리는 평소처럼 완벽한 기획안을 만들어 상사에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 속에는 치명적인 숫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참아왔던 한 대리의 치밀한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승우 대리가 왜 이런 무서운 설계를 시작해야만 했는지 그 평범했던 일상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5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공고가 떨어진 날 대한기획사무실은 요란하게 들끓었습니다. 승산 없는 싸움이라며 모두가 혀를 내두를 때 낙하산 오민준 팀장은 한승우 대리의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한 대리의 어깨를 거만하게 건드렸습니다. 한 대리님, 이번 건은 전적으로 맡아 진행해 주세요. 송 회장이 직접 챙기는 거니라 한 대리님 실력만 믿습니다. 오 팀장의 가벼운 목소리에 한 대리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6살이나 어린 오 팀장이 부임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한 대리가 피와 땀을 갈아 만든 기획안만 무려 12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들은 전부 오 팀장의 이름으로 올라갔고 승진 역시 그의 차지였습니다. 정작 실무는 전혀 모르는 오 팀장이 이사 승진을 앞둔 지금 한 대리는 10년째 대리 직급에 멈춰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촉박하니까 골치 아픈 중간 보고는 생략해 주세요. 완성되면 제 메일로 바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이름표만 갈아 끼울 최종본을 가져오라는 뻔뻔한 요구였습니다. 한 대리는 오 팀장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늘 그래왔듯 기획서를 가득 채우면 오 팀장은 숟가락만 얹어단 열매를 독차지할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500억 원짜리 기획안은 결코 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우스를 쥔 한 대리의 손끝에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빼앗겨온 5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가슴속에 품어온 차가운 반격의 설계도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 한승우 대리는 매일 가던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입문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푸석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성실이라는 미덕 아래 참아왔던 시간들이 허망하게 뇌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니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지원이가 조용히 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철이 너무 일찍 들어 아빠의 주머니 사정까지 미리 헤아리던 가슴 아린 아이였습니다. 아빠, 저 대학교 학자금 대출 신청하는 거 알아봤어요. 이자도 별로 안 비싸고 나중에 취직해서 제가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딸아이가 건넨 말에 한 대리는 목구멍이 턱 막혔습니다. 지원아, 그런 무거운 걱정은 하지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할 테니까 너는 공부에만 신경 쓰려무나. 간신히 꺼낸 목소리는 물기 어린 마음만큼이나 가늘게 떨렸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홀로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봤을 19살. 딸의 모습에서 한 대리는 자신이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성실히 침묵했던 대가가 결국 자식의 어깨에 고스란히 빚이라는 무거운 멍에로 얹어지는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두가 깊이 잠든 불 꺼진 거실에서 한 대리는 자신의 개인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난 5년 동안 오 팀장에게 속절없이 빼앗겼던 12개의 기획안, 원본 파일들이 정연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는 이 문서들의 세부 정보 속에 최초 작성자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존해 두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무조건 참는 것이 정답이라 여겼지만 그것은 비겁한 도망이었습니다. 더는 피땀 흘려 일군 영광을 엉뚱한 사람의 차지가 되도록 버려두지 않겠다고 어둠 속에서 굳게 다짐했습니다. 묵묵히 따르던 순종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덫이 된다면 이제는 진짜 세상의 잔인한 법칙대로 영리하고
독하게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마침내 컴퓨터 마우스를 쥔 한대리의 마른 손끝에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빼앗긴 세월과 빼앗긴 이름표를 단숨에 찾아오기 위한 반격의 시나리오가 비로소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한대리는 홀로 회사에 남았습니다. 꺼진 모니터 화면 위로 서늘하게 내려앉은 불빛은 오직 그가 쥐고 있는 마우스 주위만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오 팀장을 가까이서 관찰하며 그의 치명적인 업무 습관을 파악해왔습니다. 오 팀장은 기획서를 볼 때 오직 표지의 제목과 본문에 굵고 큼직한 글씨, 화려한 수치만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정교한 표의 상세 데이터나 구석에 쓰인 아주 작은 각주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게 그의 오래된 버릇이었습니다. 한대리는 마침내 오 팀장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3가지 치명적인 덫을 기획서 곳곳에 숨겨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덫은 모순된 할인율이었습니다. 슬라이드 9페이지 상단에는 오 팀장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을 커다란 글씨로 업계 최고 수준인 15% 할인이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아래 세부표에는 실제 수치인 5% 할인, 즉 22억 5천만 원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오 팀장이 본문을 읽지 않고 발표하면 회사에 45억 원이라는 추가 손실을 제 입으로 약속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장치였습니다. 두 번째 덫은 강 회장의 금기어였습니다. 18페이지 하단 각주에 강 회장이 지난 가을 크게 놓아요. 거래를 영구적으로 끄는 새집물상과의 비교 분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단어를 발견하는 순간 회장은 바로 눈치챌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덫은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지문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메일을 보내기 전 한대리가 파워포인트 파일의 상세, 속성창을 열어 최초 작성자를 오 팀장의 이름으로 수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최초 작성자 한승우라는 3글자를 고스란히 보존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7시 정각 한대리는 최종 파일을 오 팀장에게 전송했습니다. 메일 본문에는 늘 적던 작성자 수정 완료라는 안내 문구를 지웠습니다. 오직 첨부 파일을 확인하라는 차가운 한 줄뿐이었습니다. 5년간 쌓인 기록이 마침내 서늘한 덫이 되어 날아갔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대형 품평회장의 조명이 낮아지며 마침내 5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운명이 걸린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민준 팀장은 자신만만하게 발표대 앞에 섰습니다. 그가 오늘 아침 메일을 열어 기획서 표지에서 최초 작성자 한승우라는 이름을 지우고 본인 이름으로 갈아 끼운 저장 시각은 오전 8시 47분이었습니다. 단 한 줄의 내용 검토도 없이 오직 이름표만 바꾼 껍데기 기획서였지만 오 팀장은 마치 자신이 한 달 내내 밤을 새워 만든 완벽한 결과물이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외워온 문구를 유창하게 쏟아냈습니다. 뒤편 구석자리에 한대리는 팔짱을 낀 채 그 오만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오 팀장의 목소리가 9페이지에 도달했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저희는 업계 최고 수준인 15% 할인을 약속드립니다. 오 팀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큰 글씨를 짚는 순간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강 회장의 눈썹이 가늘게 움직였습니다. 강 회장은 슬라이드 상단의 큰 글씨와 그 아래 표에 아주 작은 각주로 적힌 실제 수치 5%를 차분히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오 팀장의 발표를 중단시켰습니다. 오 팀장, 화면의 할인율이 15%가 확실한가? 당황한 오 팀장은 엉겁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아래 표에는 5%라고 적혀 있는데 무엇이 맞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계산이 꼬인 오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래표는 단순한 오타이며 자신이 직접 한 달간 밤을 새워 검토하고 작성한 기획서가 확실하다고 우겼습니다. 그 거짓말이 회의실을 채운 순간 강 회장의 싸늘한 명령이 사정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파일의 속성창을 열어보게나. 강 회장의 서늘한 명령이 떨어지자 발표대 위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민준 팀장은 마우스를 쥔 손가락 끝에서부터 피기가 싹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속성창? 평범한 실무자들에게는 아주 간단하고 익숙한 단어였지만 5년 동안 남의 기획안 위에 제 이름, 석자만 얹어 승승장구해 온 그에게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낯선 외국어와도 같았습니다. 오 팀장은 굳어버린 눈동자로 스크린과 마우스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조차 머릿속에 전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가득 채운 무거운 침묵이 오 팀장의 목을 사정없이 조여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본부장의 이마에서도 굵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본부장은 이미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직감한 듯 안색이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오 팀장은 다급하게 마우스를 쥐고 이리저리 흔들며 화면 위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메뉴나 닥치는 대로 더블 클릭을 해보았지만 엉뚱한 화면만 깜빡일 뿐 강 회장이 요구한 정보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마우스마저 바닥으로 미끄러질 뻔하자 회의실 곳곳에서 다성그룹 임원들의 낮고 실망스러운 헛기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 팀장은 본부장을 향해 간절한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은 애써 시선을 외면한 채 차갑게 팔짱을 끼고 정면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발표를 망친 부하 직원을 감싸 안아주기에는 강 회장의 매서운 시선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오 팀장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주 쉽고 가볍게 훔쳐온 남의 피땀이 마침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되어 자신을 사정없이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회의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한대리는 마우스 위에서 속절없이 춤을 추는 오 팀장의 손가락을 아주 차분하고 무감각한 눈빛으로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오민준 팀장의 떨리는 손가락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속성 메뉴를 클릭했습니다. 대형 스크린 위로 자그마한 세부 정보 창이 떠올랐습니다. 그 창이 열리는 짧은 1초의 시간이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영겁의 세월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정보 탭이 선택되자 그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차갑고 선명한 디지털 낙인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최초 작성자 한승우,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최종 수정 시각은 품평의 시작 직전인 오전 8시 47분이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은 본부장의 얼굴은 붉다 못해 검푸르게 질려갔고 임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달 동안 직접 밤을 새워 만들었다던 500억 원짜리 기획서의 주인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 있는 40대 대리의 것이라는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최종 저장 시각인 오전 8시 47분은 오 팀장이 출근하자마자 남이 다 써둔 문서에 오직 자기 이름표만 갈아 끼워 들고 들어왔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영혼이 빠져나간 듯 스크린에 적힌 한승우라는 세 글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볍게 무시하고 부려왔던 부하 직원의 이름표가 자신의 목을 옥죄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 너머로 그 선명한 이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기획서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뻔뻔한 기만과 도용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회장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한 대리는 떨림조차 멈춘 채 얼어붙은 오 팀장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가만히 읊조렸습니다. 마침내 봉인되어 있던 5년간의 기록이 스스로 말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속성창에 박힌 선명한 이름 석자와 오전 8시 47분이라는 최종 수정 시각은 회의실 안의 공기를 사형 선고가 내려진 법정처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민준 팀장은 비명을 삼킨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매서운 일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스크린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지시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보십시오. 18페이지까지 내려가세요. 오 팀장은 영혼이 나간 기계처럼 손가락을 움직여 화면을 넘겼습니다. 마침내 대형 스크린에 18번째 슬라이드가 떠올랐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을 가볍게 치켜 올리며 슬라이드 맨 하단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각주를 가리켰습니다. 본 제안은 경쟁사 세진물산과의 비교 분석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 그 서늘한 단어가 회의실 공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본부장의 목구멍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진물산은 다성그룹에 있어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가을 그들의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다성그룹은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고 거래를 영구적으로 끄는 강 회장의 아픈 영린이자 철저한 금기어였습니다. 강 회장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오 팀장, 한 달 동안 직접 이 기획서를 썼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이 세진물산이라는 단어가 왜 기획서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지 직접 설명해 보십시오. 오 팀장은 눈동자를 굴리며 입술만 짓씹었습니다. 그는 세진물산이 어떤 회사인지, 작년 가을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는지 크게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 한 줄도 읽지 않고 이름표만 갈아 끼워 그대로 들고 들어온 것뿐이었습니다. 오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엉겁결에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최신 시장 트렌드를 독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가 직접 조사해 넣은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그 뻔뻔한 대답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본부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조용히 고개를 돌려버렸고 회장의 눈빛에는 서늘한 경멸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남의 성과를 도용해왔던 게으른 습관이 스스로의 목을 단단히 옥죄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완벽하게 고정된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서늘한 침묵은 오 팀자의 다급한 변명으로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본부장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신음 같은 한숨을 내쉬었고 다성그룹 임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이 총극을 조용히 관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강 회장이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가볍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조그만 소리가 묵직하게 회의실 벽면을 때렸습니다. 회장은 뒤편 어두운 구석 자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 좁은 통로의 끝, 진짜 설계자의 모습이 회장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회의실 전체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기획서의 최초 작성자이자 속성창에 선명히 박혀있는 기획팀 한승우 대리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그 정중한 호출이 공중으로 울려 퍼지는 순간 오 팀장은 다리를 크게 휘청였습니다. 본부장과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회의실 맨 뒤편으로 쏠렸습니다. 5년간 이름도 없이
단 한 번도 단상 앞에 서본 적이 없었던 40대 중반의 한 사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승우 대리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고 묵직한 태도에서는 오랫동안 다듬어온 숙련된 거장의 위엄이 묻어났습니다. 한 대리는 재킷 단추를 채운 뒤 조용히 앞을 향해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째 대리에 멈춰서 있던 그의 걸음걸이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옆을 스쳐 지나갈 때 오 팀장은 차마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한 대리가 단상 앞에 서자 강 회장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한 대리님, 5년간 무려 12개의 기획안을 전부 본인 손으로 만드셨더군요. 이제 5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 대리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차갑게 빛나는 개인용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짓밟혀온 세월의 끝에서 그의 진짜 실력을 가득 담아둔 반격의 열쇠였습니다. 한 대리는 조용히 발표대로 걸어나가 자신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이 한번 크게 깜빡이더니 대형 스크린에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획안이 떠올랐습니다. 파일 첫 장에 박힌 최초 작성자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한승우, 석자를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리는 깊게 숨을 고른 뒤 오랫동안 다듬어온 숙련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9페이지의 할인율 모순에 대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획서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협상의 전 과정을 설계한 고도의 시뮬레이션 결과라 설명했습니다. 상단의 15%는 다성그룹이 협상에서 얻어낼 최대치였고 하단의 5%는 대한기획이 감당할 현실적 적정선이었음을 상세한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이 명쾌한 분석에 하얗게 질려가던 본부장의 얼굴에 비로소 안도의 숨결이 깊게 돌아왔습니다.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 대리는 화면을 넘겨 다성그룹 임원진조차 조심스러워하며 입에 올리지 못하던 금기, 바로 부산 물류센터의 만성적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사업보고서 주석 17번에 숨겨진 미세한 회계지표를 정확히 역산하여 운영구조의 결함을 칼날처럼 분석해냈습니다. 제품 유통을 매개로 물류센터의 적자 구조를 3년 안에 완벽히 흑자로 돌려놓겠다는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반자를 찾는다던 강 회장의 지난 신년사를 슬라이드 맨 위에 띄운 채 거침없이 핵심 대안을 쏟아내는 그의 모습은 거장 그 자체였습니다. 발표가 끝날 무렵 강 회장은 고개를 깊게 끄덕였고 뒤에 선 오 팀장은 깊은 절망 속으로 무너졌습니다. 오직 독보적인 실력 하나로 500억 원짜리 무대를 완벽하게 지배한 진짜 설계자의 엄숙한 증명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회의실에는 침묵 대신 묵직한 전율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안경을 천천히 고쳤으며 단상 위에 선 한승우 대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흡족함을 넘어선 오랜만에 진짜 보석을 발견한 거장의 깊은 경탄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가볍게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는 회의실 벽을 타고 번져나가 임원진 전체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이어졌습니다. 5년 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한 사내의 피땀 어린 세월이 마침내 눈부신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나직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성그룹이 그토록 찾던 동반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었군요. 한 대리님의 기획은 물류센터의 만성 적자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이번 500억 원짜리 계약의 모든 정권과 실무 총괄은 오직 한 대리님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묵직한 격찬을 끝으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고 임원들을 이끌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차갑던 회의실은 분노의 용광로로 변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상기된 본부장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무섭게 내려쳤습니다. 그의 매서운 시선은 영혼이 빠져나간 채 주저앉아 있던 오민준 팀장에게 꽂혔습니다. 감히 500억 원짜리 큰 무대에서 회사를 속이고 부하 직원의 성과를 가로채 큰 망신을 사게 만들었느냐며 본부장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팀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차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한마디도 뻗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본부장은 서류철을 바닥에 팽개치며 차가운 몰락의 명령을 날렸습니다. 오 팀장, 자네에게 맡겨진 기획팀장 보직을 이 시간부로 즉시 해임하네. 내일부터 업무지원팀의 창고관리직으로 출근하게. 직급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어두운 창고 구석으로 유배되는 비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오 팀장은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 가볍게 훔쳐온 남의 피땀이 제 목을 단단히 옥죄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되어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음을 멍하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품평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대한기획사무실에는 무거운 정적과 묘한 긴장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출근하자마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직원들을 쪼아댔을 오민준 팀장의 자리는 굳게 비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무렵 마침내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붉은색 글씨로 긴급 공지사항이 한 줄 등록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마저 결단을 내린 파격적인 발령이었습니다. 인사 발령의 내용은 단 3줄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기획팀장 오민준 차장은 이 시간부로 보직을 즉시 해임하며 최하위 부서인 업무지원팀의 창고 현장직으로 전보 발령한다는 내용이 첫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기획팀 한승우 대리를 1직급 특별 승진하여 차장으로 발령하며 다성그룹 500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단독 총괄 팀장으로 임명한다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대리라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오직 그림자로만 존재해야 했던 사내의 이름 석자가 비로소 회사의 가장 높은 공지란에 당당히 그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직원들의 눈이 일제히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늘 구석진 자리에서 묵묵히 서류만 만지던 한승우 대리가 실은 5년 동안 오 팀장이 가로채 온 모든 영광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직원들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맨 먼저 기획팀의 막내 사원이 일어나 한 차장을 향해 힘차게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소리를 시작으로 사무실 곳곳에서 참아왔던 진심 어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축하 속에서 한승우 차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짐 상자를 든 오민준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품평회장에서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게 가라앉은 폐잔병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한 차장의 시선을 차마 마주하지 못한 채 자신의 서랍에서 물건을 대충 쓸어 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한 차장의 가슴 속에는 어떠한 분노도 옹졸한 조롱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아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다는 묵직하고 웅장한 안도감만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한바탕 떠들썩하던 일주일이 지나고 마침내 조용한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해 집으로 돌아온 한승우 차장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슴 깊이 밀려드는 안도감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아내가 프라이팬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거실에는 따뜻한 평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하며 조용히 방에서 나온 딸 지원이의 얼굴에는 아빠의 사정을 걱정하며 홀로 대출을 알아보던 19세 어린 나이의 그늘이 말끔히 걷혀 있었습니다. 승우는 재킷을 옷걸이에 걸며 딸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아내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달콤한 꿀물 2잔을 승우와 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원이는 아빠의 거칠고 마른 손을 꼭 포개어 잡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대출 신청 취소했어요.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딸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승우의 가슴을 누르던 10년 묵은 돌덩이가 마침내 부서져 내렸습니다. 승우는 따뜻한 꿀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딸의 눈을 바라보며 인생의 진실을 나직하게 건넸습니다. 지원아, 아빠는 성실히 일하면 언젠가 세상이 다 알아줄 거라 믿었단다. 하지만 그건 참 미련한 도망이었어. 세상은 입을 다물고 땀만 흘리는 사람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단다. 반드시 내 성과를 증명할 확실한 기록을 남겨야 하고 내 피와 땀이 서린 이름표를 절대 남에게 쉽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단다. 아빠의 묵직한 조언에 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제 이름을 되찾아 놓은 승우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참고 버티면 복이 온다고 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노력은 남의 이름표를 빛내주는 수단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표는 지금 제자리에 잘 붙어 있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 나가는 모든 정직한 이들의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